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계속 버티기로 일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판사들, 특히 진보적인 판사들의 커뮤니티, 이른바 이판사판 판사들의 청와대를 향한 불만 소개해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계속해서 검찰의 압수수색 요구를 이른바 문개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수사팀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청와대가 계속 압수수색을 버티고 있을 것이다 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진보 판사들은 청와대의 이 같은 행위가 초헌법적이다 라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에 청와대의 문개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계속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청와대는 계속해서 검찰이 요구하는 이른바 압수수색 일정에 대해서 협조를 일절하지 않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편 진보적인 판사들의 모임, 이른바 이판사판에서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상당히 초법적이다 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썼던 단어를 이용해서 청와대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청와대의 버티기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입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1면에 정말로 큰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박형철 데스크가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울산지검에 연락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울산지검에 전화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 누군가로부터 연락받고 울산지검에 전화 걸었다. 그 같은 내용의 취지는 그 울산경찰에서 여러 가지 영장도 칠 거고 올릴 건데 그거 잘 협조해주라 라는 취지로 혹시 청와대에 의중을 전달한 거 아닌가, 검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2천만 했다라는 주장과는 완전히 맥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이 동아일보의 이 기사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청와대의 이른바 총선 출마자들, 조선일보는 오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임기 한참 남았는데, 더군다나 후임도 없는데 공직 스펙 들고 선거판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번에 총선을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주요 공직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윤건영 실장, 고민정 대변인, 김의겸 전 대변인, 박수현 전 대변인, 정태호 수석, 번역기 춘추관장, 유송아 춘추관장, 윤영창 수석, 이용선 심의사의 수석 등등등 공공기관에서도 상당히 많은데 청와대가 총선용 공직 탈출을 주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국토부, 해수부, 서울, 경기, 인천, 부시장급 줄사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총선에 출마한 거는 언제든지 개인의 자유지만 손은 누가 키우냐, 후임자가 없는데도 일단 집어던지고 나가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만 하는가, 조선일보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몇 달 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서 한 채 남기고 집 다 팔아라, 이 말 한 지 한 달이 딱 지났는데 한국일보가 다 취재해봤어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명령을 얼마나 많이 이행했을까? 달랑 2명만 매각했다라는 기사입니다. 11명이 수도권의 다주택을 갖고 있는 청와대 참모인데 이 중에서 2명만 매각 혹은 부분 매각하고 있고 나머지 9명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을 하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모 수석의 발언처럼 부동산 매매도 허가를 해야 한다라는 등 다주택자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씀을 이렇게 잘 따르지 않고 있으니 아랫물은 어떨까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총선 전쟁터 유튜브가 규제의 사각지대다. 서울신문은 이렇게 꼬집고 있네요. D-90이 어제였고 오늘은 D-89죠.
이제 앞자리가 8로 바뀌었습니다. 후보자는 어제부터 방송 출연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이런 제약이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유튜브의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일부 유튜브는 뭐 기성 언론의 영향력 못지않지만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비방이 판을 친다. 흑색 선전의 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짜뉴스에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에 대한 규제는 아직까지 마땅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서울신문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영구 집권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시동이 성공한다면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계속해서 영구 집권 체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 이미 영구 집권 중 아닌가요? TV 생중계 국정연설에서 개헌과 국민투표 구상을 발표한 겁니다. 의회의 총리 강요 지원권을 주겠다. 후임 대통령의 권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정통 검찰 출신,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 저희 돌직구시 전담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울시 정무 부시장님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하라 전직 비대위원 출신의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김수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출연이에요. 김무성 전 대표의 책사 중에 책사로 유명했던 오랜 국회의 보좌관 출신 공감과 논쟁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도 준비했는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출마. 너도 나도 손잡고 출마. 그런데 이 출마의 뒷말이 나와요. 두 번째 키워드는 취임사.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장이 취임하던 그 면전에서 이성윤의 후배 검사들이 이른바 들이받았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구닥다리. 자유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새롭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구닥다리 싹 다 걷어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누구이고 구닥다리는 누굴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탑뉴스를 시작합니다. 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검에 찌르기, 청에 버티기. 지금까지는 버티는 쪽이 더 세 보이는데 검찰은 계속해서 찌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서 압수수색 시도를 수차례 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함께 보시죠.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뉴스로 보도해드렸던 진보 판사들의 모임 이판사판. 우스갯소리로 이판사판, 공사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판사판까지죠. 판사들도 비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청와대의 압수수색 뭉개기. 검찰 수사팀 다 교체 때까지 뭉개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검찰 지난 10일 청와대 거부로 무산된 압수수색 재집행 및 관련 협의를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계속해서 검찰의 이 같은 시도에 무응답을 하고 있다.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일단 검찰은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는 거부 사유서 서면 제출과 자료 제출 두 가지 다 거부하며 무대응.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정당한 서류 절차, 법적 절차를 밟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압수수색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부장판사 출신의 청와대 김 비서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언론에 검찰 수사는 허위다. 이 같은 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버티기. 검찰은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할 것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선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도 그렇고 소환에 불응하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도 그렇고 청와대가 형사사법체계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수사팀이 물갈이 될 때까지 무작정 버티겠다는 것이고 검찰은 인사가 나기 전까지 할 건 다 하겠다라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시간은 청와대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검찰에게는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청와대가 누구보다 헌법 정신을 준수해야 할 기관인데 지금 검찰의 법원이 영장까지 발부한 압수수색을 계속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검찰 수사 관련해서 이제 핵심 탑, 그러니까 지휘했던 이제 검사장급들이 다 이번에 인사로 좌천 인사가 있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는 팀의 실무는 이제 차장급, 부장급, 그리고 이제 평검사급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뭐 이번에 뭐 세 가지 수사였지 않습니까? 이제 조 전 장관의 수사, 이건 마무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 이 부분도 뭐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기소해서 재판 절차만 하면 되는데 이제 하명 수사 하나 남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머지 두 사건과 비교가 불가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건 청와대, 현 정권, 여당 이렇게 관계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청와대의 어떤 하명 수사하고 선거 개입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증거가 나오고 네. 만약에 거기에서 관련된 사람이 한두라도 구속되면 이건 정권에 굉장히 치명적이 됩니다. 바로 휘청휘청할 수 있다. 그렇죠. 더군다나 4월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이 하명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엄청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인사의 어떤 중점 자체가 지난번에 조 전 장관 수사보다는 하명 수사에 굉장히 포인트를 찍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힘을 빼려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검찰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실무자들도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정부의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결과적으로 수사팀이 다 바뀌게 되면 하명 수사는 뭐 용두사미가 될 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시간은 뭐 청와대의 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이수희 전 비대위원님,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으면 이 강제력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거부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혹시 검찰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수희 변호사님 자택에 압수수색 들어오면 그냥 계속 거부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현재의 청와대밖에 없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이 압수수색 왔는데 청와대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거 안 받겠다. 그거 사실상 어려운 거예요.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잘못됐다 뭐 이러면서. 그거는 사실상 그 피해자 신분인 사람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정말 뭐 대단한 뒷배가 있지 않은 한은 못하는 건데 지금 청와대의 경우에는 뭐 무소불위의 무소불위 권력에 취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압수수색의 그 임의 제출 형식이라 하더라도 그 검찰이 원하는 자료를 내줬을 때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그냥 무대응으로 나오면서 버티는 건지 저는 후자 쪽의 가능성이 더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지금 앞으로 있을 그 중간 간부급의 그 인사에서 이 수사팀을 흐트러 놓을 거다라는 이제 그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뭐 그럴 거라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인사를 할 텐데. 네. 지금 이제 직제 개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의 이전에 뭐 반부패 수사부, 공공수사부 이런 곳을 4곳을 2곳으로 줄이고 3곳을 뭐 2곳으로 줄이고 이런 서울중앙지검에 이런 변화 그 직제 개편을 하겠다는 법무부의 의견에 대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중간 간부들이 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 앞에서 대놓고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울산시장 그 선거에 개입한 청와대가 개입한 이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있지만 어허. 한편으로 저는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올 수도 있다. 예. 우리가 윤석열 그 총장이 그때 댓글 사건 때 국회에 나와서 한 말이 있죠. 말이 이만큼 나왔으니까 저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예. 위법한 지시를 하는데 그 지시를 어떻게 따릅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위법한 짓을 하는데 도대체 그 위법한 짓을 무슨 수로 어떻게 따르냐. 예, 뭐 이의제기하고 예. 그냥 말라는 거냐 예. 그런 그 항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만일
이 수사에서 비서실장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수사가 중단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예. 소환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끝난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2, 제3의 윤석열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현재의 검찰 분위기는 그렇다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자, 최강우 공직기관 비서관도 검찰 소환에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어요. 김지경 교수님.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이 예전에 이제 로펌에 근무할 때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이 그곳에서 근무했다라고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는데 이제 검찰은 이거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보고 네. 이제 그 기소 방침을 이제 내렸는데 그리고 여러 번 소환을 했죠. 이제 와서 수사를 받아라 하지만 거기에 계속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나는 그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근무를 했다라는 원칙적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조국 소위 사태라고 말해질 만큼 예. 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크게 균열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이제 지지하는 층도 굉장히 두텁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고 실망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이 사안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청와대라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곳에서 이렇게 뭐 거부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과정이 다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걸 좀 명심을 하고 예. 또 이제 대통령께서 뭐 얼마 전에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여러 가지 마음의 빚을 졌다라는 예. 얘기를 하셨잖아요. 물론 그 말에 동의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을 또 수긍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너무 조국 전 법무장관에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너무 감싸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예. 사실 좀 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돌직구 나왔어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상당히 김 교수님 조곤조곤하게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군요. 그렇군요. 그런데 청와대의 이른바 피의자 신분 혹은 검찰 수사와 연루된 연루자들이 이번에 줄줄이 총선에 출마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논란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황운하 전 청장 출마 대전, 한병도 수석, 임동호 최고, 송병희 부시장 출마 혹은 출마 거론이 나오고 있고 이재수 검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윤건영 청와대 실장도 출마를 하겠다 출사표를 던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논란이냐면 하나씩 좀 얘기해 볼 텐데요.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에 크게 취재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울산지검에 걸려온 청와대의 수상한 전화입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울산지검에 걸려온 청와대의 수상한 전화.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이제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했는데 뭔가 지금 기계적인 이상이 생겨서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잠시 후에 그 기계적 문제가 해결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릴 텐데 김영주 의원님 사실은 출마는 자유잖아요. 출마는 자유인데 지금 수사까지 불응하면서 총선에 나가는 것 좀 곧지 않게 보는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단 선관위가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황운하 전 경찰 인재개발원장 같은 경우도 네. 사표를 냈으니까 수리 여부를 상관없이 이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소가 된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작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한병도 전북 익산에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금 현재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공직을 권유했다든지 하고 출마를 하지 않으면 안 되냐 이런 식의 어떤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또 임동호 전 최고 본인도 여러 가지 어떤 검찰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송병기 경제부시장도 얼마 전에 직권 면직을 해서 부시장을 그만뒀습니다만은 출마 여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개인의 의견입니다만은 윤건영 실장 또한 실제로 보면 이제 주로의 출마 여부를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과연 명쾌하게 이분이 앞으로 기소가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안정된 어떤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관리하는 선관위도 그렇고
또 이걸 찍어야 되는 유권자도 그렇고 상당히 여러 가지 괴로움을 주는 그런 상태에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수사가 오히려 더 빨리 진행돼서 예. 의혹이 빨리 해소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출마하는 윤건영 실장 같은 경우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시 돌아가도 내가 조국을 임명하라라고 추천할 거다. 조국은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더라도 반드시 임명돼야 된다라고 발언해서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건영 전 실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시라고 조언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그러면 임명 조언하실 겁니까? 당시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조국 전 장관의 여러 의혹은 있었지만 예. 그 의혹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나중 문제였습니다. 명확한 비리 혐의가 확인된 건 그 없었습니다. 당시로 볼지. 임명 당시. 예, 예, 예. 지금과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제 개인의 의견을 말한다면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윤건영 실장의 이야기였는데, 아니, 장성철 소장님, 여의도에 오래 계셨잖아요. 네. 사실 구속은 안 됐지만,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구속영장 기각하면서 판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조국 전 장관 부부가 한 행동들이 죄질이 나쁘다. 죄질이 나쁘다라는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 청와대 실장이셨던 분이 다시 임명한다. 이건 뭔가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분이 국정상황 실장이잖아요. 대통령께 올라가는 모든 보고서를 통합해가지고 대통령께 올리는 자리인데 저분이 저런 판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판단한 것들이 예. 윤건영 실장의 잘못된 보고서와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윤건희 실장은 저 인터뷰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어떠한 간섭이나 관여도 하지 않았다라고 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의 직제 개편과 여러 가지 인사들의 좌천 그런 것들로 지금 실질적으로 자기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예. 여러 가지 의구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세가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비판해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조국 장관이 뭐랄까요? 검찰 개혁을 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다 마쳤기 때문에 물러난다라고 떳떳하게 물러나는 것 같은 글을 밝혔지만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일 며칠밖에 안 됐잖아요. 사실상 국민들이 광화문에 몰려와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토의 의견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물러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시 임명하겠다는 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지금 윤건영 실장은 외면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윤건희 실장은 말은 이거예요. 나는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면 조국 장관과 그 일과가 많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내가 이걸 반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 윤건영 실장의 저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지난 시절에 우리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인해서 국론이 얼마나 많이 분열됐습니까? 예.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국민적인 갈등에 대해서 송구하다라는 표현까지 했고요. 그러면 그 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윤건영 실장 같은 경우엔 이 부분에 대해선 면피하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고가 필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판단은 뭐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몫입니다. 그 몫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두 번째 이슈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던져진 윤 총장.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에서 이번에 검찰 인사, 검경 수사권 등등에 대한 큰 안을 그린 인물입니다. 법조계 내에서는 대표적인 이른바 반 윤석열 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중앙지검장의 면전에서 검사 후배들이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로 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성윤 중앙지검장 최근에 이른바 검찰 간부, 물러나는 검찰 간부, 좌천되는 검찰 간부에게 조롱적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논란의 당사자기도 했죠. 어제 어찌됐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주재 첫 간부회의가 열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일선 검사들이 이성윤 면전에서 작심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름도 다 나왔어요. 송경호 3차장 검사는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사 중 일부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사실은 뭐 이거 매기는 거죠. 헌법 정신, 검찰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인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 말씀은 다시 읽어봐도 섭일거리다. 이 마음 품고 이랬고 부끄럼 없이 이랬다. 강자의 불법과 반칙에 대해서 외면하는 건 검사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앞에서 지금 3차장 검사가 강자의 불법과 반칙에 우리는 외면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당신도 중앙지검장이면 강자에게 굴복하지 말고 검사로서 좀 제대로 해라. 법무부에 있었을 때는 그럴 수 있더라도 라고 사실 들이받고 있는 겁니다. 후배 검사들은 송 선배 말이 맞습니다. 동의를 표시했고 검찰 직제 개편안에 일제히 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검찰 직제 개편안을 그린 사람이 바로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장이거든요. 본인이 그린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후배 검사들이 면전에서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부장급 검사들은요. 이 지검장이 개편안 통과를 막아주실 것을 믿는다. 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거 그린 사람이 이 지검장인데요. 권력이 저지르는 불법, 외면 말아달라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력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몇 다 대고 이성윤 지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위협하겠다. 이 말밖에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3차장 검사가 이성윤 지검장 앞에서 읊조렸던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 발언은 어떤 거였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잖아요. 검찰 조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중앙지검장이 뭐 막강한 자리인데 새로 딱 취임을 해서 간부회의를 열었는데 면전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사상 초유의 일인 것 같아요. 방금 보신 이 상황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가 검찰총장이 상당히 이제 자기 수족처럼 수사를 하기 때문에 본인하고 코드가 맞고 친한 사람을 임명하기를 바랐는데 지금 뭐 외관적으로 보면 아무튼 이번 인사를 통해서 총장과 중앙지검장이 이제 대립이 되는 이제 그런 취지의 인사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저는 이성윤 지검장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알아요. 잘 압니까? 심성이 아주 좋고요. 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아까 유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저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지금 사실은 자기의 상사라고 할 수 있는 중앙지검장 앞에서 이제 차장급, 부장급들,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석열 사단에 속한다는 그리고 현재 이제 수사팀 아닙니까? 예. 근데 결국은 이번 중간급 검찰 인사를 통해서 다 교체될 가능성이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100% 가깝다고 봐요. 그리고 아마 좌천성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같은 경우도 어차피 뭐 내가 어떤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좌천이 되고 안 되고 뭐 그건 아니니까. 어차피 난 날아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은 다 해야겠다. 우리 선배도 뭐 바다 건너 저기 땅끝마리까지 다 날아갔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 땐 가더라도 할 말은 한다. 네네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청와대나 여당이 좀 알아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중앙지검장이랄지 이제 검찰 순회급을 교체하는 것은 대통령 인사 권한이죠. 그다음에 이제 수사팀 교체해서 이제 중간급들 수사팀과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는 것도 결국 장관과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만약 청와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여당을 좋아하는 그런 검사들로 다 채울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윤석열 총장이 하는 수사가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권력의 남용이다 이렇게 보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중앙지검장이라도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검사들이 아니 지검장이 이런 증거가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지금 보면 부장급 검사들이 권력이 저지르는 불법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은 외면 말라라고 사실은 강하게 겸손하게 말했겠지만 사실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교체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중앙지검장이
야,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수사를 여기서 중단을 하라고 한다랄지,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을 할지 구속영장 청구하는데, 이건 뭐 거기에서 제지를 한다랄지 하면, 이건 이제까지 우리가 적폐수사할지 국정농단 사건에서 본 것처럼 직권 남용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아무리 이성윤 지검장이 뭐 어떠한 문재인 대통령이랄지 현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다 할지라도 수사에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지금 수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이유는 갈 때 갈망게 일단 수사의 어떤 프레임을 다 맞춰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조사가 다 돼 있으면 그걸 사실은 없던 걸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떠날 때 떠나야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인사 등이 있다고 그래서 수사에 영향은 받겠지만 있던 것이 없던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앞에서 했던 검사들의 발언, 강자의 불법과 반칙을 외면하는 것은 검사의 직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권력이 저지르는 불법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이미 사표를 던지거나 혹은 사표를 던진 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고 급기야 중앙지검장 앞에서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데, 여권과 청와대의 관점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에서 반발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이 이번에 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크게 어떤 반발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사표 내신 분들도 사실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사표 내신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건 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수사하는 동안에는 영원히 그 교체를 못한다는 그런 게 될 테니까요. 예. 대통령 비서실장은 뭐 대통령과 완전히 단짝인데, 김용주 의원님, 네. 지금 저희들 눈에는 검사들이 부글부글 반기를 들고 김웅 검사 등등이 사표를 던지고 김웅 검사의 글에 청와대를 향해서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라는 글을 올리고 판사들을 동조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왜 대통령 실장의 눈에는 검찰이 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걸까요? 그래서 어쨌든 뭐 통계적으로 보면 한 3분의 1의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잖아요. 네. 한 600개의 댓글이 달렸다라고, 뭐 한 사람이 2개 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군요. 어쨌든 상당히 많은 어떤 반발이 있는데, 우선 네. 두 가지 관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반발은 예상했다. 어쨌든 검찰의 개혁에 있어서 이 정도의 반향은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 두 번째는 전략적인 의미들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추가의 어떤 현재 어떤 검사들이 과거처럼 줄 사표 내는 흐름은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잘 다독거리고 있고 실제로 뭐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나 법무부는 조금 더 현재의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점, 실제로 핵심적으로 검검 수사권에 있어서도 경찰 개혁은 거의 손대지 않고 검찰만 거의 말하자면 직제 개편을 한다든지 어떤 불균형성을 빨리 다음 국회라든지 이런데 개선함으로써 검찰의 불만을 부분적으로 제도 개선이나 관행적인 부분에서의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이 반기를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당인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사표 쓰는 사람들은 상식 이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한 50년 동안 자기 혁신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분야가 검찰 분야입니다. 오랜 나쁜 관행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져 왔고, 그런 관행을 이번에 고치자고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사표 쓰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언사가 그건 상식 이하 아닙니까? 깜짝 놀랄 만큼 발언이 지금 논란인 건데, 장성철 소장님, 지금 김웅 검사가 사표 던졌고 정말로 돌직구를 날렸어요. 600명 넘는 일선의 검사들이 다 청와대를 향해서 반대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 다 상식 이하다. 여당 대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여당 대표의 저런 말이 상식적이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검찰이 청구를 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와대 분들은 위법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떻게 위법한 겁니까? 그런 판단이 어떻게 상식적인지 그거는 말씀을 좀
가려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 정권이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여태까지 정권들이 보여왔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관례들을 상당히 많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 그리고 김대중 정권 때도 아들의 수사 그리고 직계 가족에 대한 수사도 검찰에서 하는 것을 상당히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저 수사 검사들 다 좀 바꿔 이러시지 않았잖아요. 예. 그분들은 다 수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사법적인 절차 다 진행됐고요. 법원의 판결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식적인 거죠. 이러한 자신들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한 비서실장과 여당 대표의 저런 모습은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전직 법무부 장관도 나서서 뼈 때리는 돌직구를 오늘 던지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김경환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의 대선배죠. 사실은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며칠 일 안 했지만 김경환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법무부에서 15년을 근무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으니까 훨씬 더 이 일에 뭐 프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인사안을 두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건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법적인 관행이 아니라 합법적 전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한 거죠.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관행이 생긴 건 첫째는 인사보안, 둘째는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때문이다. 검찰총장의 장관급 예우는 오랜 관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실상을 몰라서 초법적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야 하는 특수 조직이기 때문에 장관과 총장의 공식 만남에도 프로토콜이 있다라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15년 전통. 저희가 이수희 변호사님 도가니탕집을 가더라도 한 15년 그 자리에서 계속 도가니를 우린 분은 우리가 일단은 인정하고 봐요. 그분의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검찰 인사 관행들을 알았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4명을 거역했다라는 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이 인사안을 제3의 장소에서 좀 봐야 같이 보자라고 했던 그 요청에 대해서 초법적 관행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는 초법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지켜져야 되는 관행인데 지금 김경환 전 장관의 말씀에 의하면 그 첫 번째 이유는 인사 보안 때문이고 제3의 장소에서 만나야지 지금 뭐 인사가 되는지 어쩌는지 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 위치에 대한 예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실로 부른 적은 없다. 그러면은 뭐 제3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행해온 오랜 관례인데 이걸 갑자기 초법적이라고 하면서 마치 윤석열 총장이 초법적 고난을 그러니까 뭐 그런 남용을 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인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예, 저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이해찬 그 민주당 대표의 경우에도 상식적이지 않다, 상식이하다. 예, 그 검찰에 대해서 너무 오래전 그 민주화 운동할 때, 민주화 투쟁할 때 만났던 검찰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해찬 대표가. 저는 17년 차 변호사인데요. 정말 그동안 검찰이나 법원이나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예, 그래서 검찰 지금 가서 피의자한테 욕했다간 큰일 나요. 그 피의자가 자기한테 욕했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인권위에다가 진정할 수도 있는 거고 절대 그런 일 없고 좀 하다가 계속 거짓말하고 하면은 큰 소리는 나죠. 큰 소리는 나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용인될 만한 수준인 거지. 그런데 이해찬 대표 어제 모두 발언을 보면 완전히 무슨 70년대, 80년대 검찰을 지금 와서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저는 그래서 좀 이해찬 대표나 지금 현 청와대나 좀 그때 사고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도 참 그냥 속의 경읽기가 아닐까. 우이독경이라고 하는 게 더
좀 고상해 보이네요. 좀 뭐 지키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저분들한테. 이수희 변호사님이 17년 차 예, 변호사. 예. 근데 정말 많이 변했어요, 검찰이나 예. 그거는. 김경환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서 15년 근무하고 법무부 장관 하셨고, 저는 기자 10년 차. 쓱 한번 넣어봤어요. 예. 윤성 교수님. 이제 검찰 개혁을 국민들이 이제 원했던 이유는 정치화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감이 있었고, 개혁하자는 거였는데, 사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국민들의 그냥 눈높이에서 볼 때는 검찰이 지금만큼 정치화되고 있는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추미애 장관과 예. 윤석열 총장이 서로 막 이렇게 뭐 수족을 잘랐니 많이 이렇게 막 다투는 게 오히려 국민들의 뭐 그전에는 어떻게 되었었는지 사실 그렇게 언론에 막 드러난 적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오히려 요즘만큼 검찰이 신선해 보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랬을지 몰라도 국민들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막 이 개입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오히려 지금 굉장히 막 정치적으로 막 판단되고 있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 집권 세력이 얘기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검찰 개혁 자체에 동의 못한다? 네. 왜냐하면 지금 하는 모습은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명령을 하셨죠.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했지. 자, 집권 세력 너희들 검찰 장악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권 세력은 국민의 그런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뉴스인데, 총선이요, 이제 81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D-89입니다.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코너입니다. 돌직구쇼 총선 알림, 오늘도 세 가지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뉴스, 이런 시사성이 강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의 사실은 기자화라는 표현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뉴스를 요즘만큼 열심히 보는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이슈들이 버무려져서 돌아가는 선거판이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돌직구쇼와 함께 한다면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정해드립니다. 총선 알림 소리 들으셨죠? 첫 번째 알림부터 공개하죠. 황해 남자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한국당 몇몇 의원들을 지칭해서, 야, 이 표현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구닥다리다. 이 표현 구닥다리. 옛날에 참 많이 썼던 표현인데 구닥다리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먼저 황교안 대표가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시죠. 우리 당에 계시는 지도자로서는 혁신적이고 또 개혁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과 함께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강도 높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공관위원장의 가장 큰 무기는 이 무소불위의 칼입니다. 공천 칼. 확 한번 휘두를 때 3선이든 5선이든 6선이든 다 잘려나갈 수도 있고, 공관위원장이 칼집에 칼을 가만히 꽂아놓고 빼지조차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공천의 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게 휘두를 것 같아요. 큰 칼 옆에 차고. 에? 김영호, 한국당을 확 바꿀 것이다. 새로운 인물이 올지 걱정된다. 좋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구닥다리들을 싹 쓸어낼 수 있다. 뭔가 좀 통쾌한 발언, 통쾌한 마음도 드는데 하여튼 구닥다리들 많다 한국당에. 좀 싹 쓸어내겠다. 공천칼 휘두르겠다. 크게. 의지를 나타낸 거지. 그러면서 보수통합은 무조건 돼야 된다. 그럼 이적되면 안 된다. 사실은 그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도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돌직구 날린 거예요. 황 대표고 당대표라고 계시지만 보수통합 미적거리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오늘 대표와 첫 회동하는데 이제 김영호 체제로서 공관위를 어떻게 구성할지 등도 논의를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판에서 오래 계셨던 책사로 계속 활동했던 장성철 외부장관은 이 선거에서 공천이 얼마나 무서운지, 공관위원장의 파워가 얼마나 사실은 살떨리는 파워인지 좀 잘 아실 거예요. 누구보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공관위에서 결정을 하면 당의 최고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에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프로토콜은 있습니다. 공관위에서 이제 최고위원회에 총선 후보자들을 이렇게 올려요.
근데 최고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은 좀 부적절하다. 다시 공관위에서 재의결해달라라고 보내요. 예. 그러면은 공관위에서 자기네들이 올린 거를 이건 잘못됐어요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결정해버리면 그것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자리고요. 예. 저는 김용호 위원장께서 구닥다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구닥다리.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작년에 8월 달에 그 한국당의 연찬에 가서 김용호 의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진들은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폭정을 거듭하고 있는데 왜 몸을 다 던져서 나서지 않느냐? 중진들 잘못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 또 하나는 당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초재선 의원들은 왜 쇄신 얘기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진과 초재선 의원들 둘 다 구닥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선순 없다고 구닥다리가 아니라 그렇죠. 초재선도 구닥다리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김용호 위원장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길을 갈 것이냐. 민주당의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거대책위원장. 그때 다 잘랐어요. 막 그렇죠. 정청래 지금 수석가 계신 분들 막 다 잘랐어요. 네. 당대표인 이해찬 대표도 잘랐잖아요 그때. 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그 당시 막장 공천을 했던 이항구 위원장의 길을 갈 것이냐.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자당의 공감위원장한테 이렇게 막장이었다고 해도 돼요? 졌잖아요 우리가. 졌으니까 네. 막장이다. 네. 큰 칼, 구닥다리. 궁금한데 김영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저 구닥다리 누굴까요? 사실은 찾아보면 구닥다리가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TK 지역도 찾아보면 다 초재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당이 그나마도 30-40%의 물갈이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구닥다리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처럼 예를 들면 자기 당하고 상관없이 창녕 가겠다. 이런 부분 구닥다리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우선은 아마 상식적으로 보면 3선 이상급의 대상에서 정조준할 가능성이 많다. 최소한 컷오프는 아니더라도 지역구를 자기 지역에서 옮겨서 편한 험지로 가라고 하는 어떤 물줄기를 하나. 네가 가라 험지. 그다음에 초재선이라 하더라도 방금 장 소장이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초재선이라 하더라도 너무 올드한 생각을 가지고 구태의연한 사람들을 좀 바꾸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통합 공천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우로 가 있다든지 또 다른 당과의 통합에서 걸림돌이 된 인사들은 뺄 용의가 있다. 이런 시그널로 보여지고 더군다나 이분은 탄핵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교안 대표로서는 굉장히 좋아요. 말하자면 유승민 전 대표가 요구하는 요구에 대해서 김용호 공감위원장이 다 해결해 주거든요. 개파 갈등도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말하자면 어떤 중요한 주춧돌을 낳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선거 때 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천칼을 크게 휘두르는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질 거라고 예상했던 선거를 민주당이 의외의 선전을 거뒀던 것도 바로 이 공천을 얼마나 파격적으로 했느냐에 달렸다라는 전문가들 분석이 있는데 과연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어떤 급의 공천을 선보일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수통합 얘기 나와서 보수통합 쪽의 움직임도 한번 점검해 볼 텐데 잘 나가다가 다시 삐걱대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 이렇게 삐걱대면 그 신선했던 것도 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신선했던 것도 좀 말 그대로 구닥다리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삐걱대고 있어요. 일단은 박형준 통추위원장이 새보수당 쪽에서 자꾸 당대당으로 통합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새보수당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있는 새보수당에 대해서 뼈 때리는 발언을 한 거죠. 그러자 유승민 의원의 측근인 지상욱 새보수당 대변인이 반박을 했습니다. 박형준 나가라. 사퇴해라. 라는 거예요. 그 통추위원장이 사퇴하면 누가 통합합니까? 중립적 의무진인 통추위원장이 왜 가타부타하냐? 한국당 대변인이냐? 사퇴하라! 라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가지고 통합될 수 있겠습니까? 통합은 지금 보수 쪽, 이제 새 보수당이나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통합은 의무예요. 4월 총선을 앞두고 모든 보수당 중도를 포함한
보수당들의 의무라고 보고 그 상황에서 통합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명분 싸움만은 저는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명분 싸움이란 거죠. 예, 그리고 기싸움 같은 거, 기싸움. 그다음에 지분 싸움 같은 지분 싸움. 거.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걸 정치의 속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의무를 해태했을 때 통합을 해야만 하는 그 의무를 해태했을 때는 게을리했을 때는 저는 그 정치인들은 앞으로 대선에 후보로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네. 예, 단언을 합니다. 특히나 저 새 보수당에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지상욱 의원이라든가 둥글둥글한 타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치는 성격대로 하는 건데 유승민 의원이나 지상욱 의원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뾰족뾰족한 어떤 이런 그 작은 것도 허들이 돼버리는 상황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통추위도 그렇고 새 보수당, 한국당에 지금 좀 큰 집이다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새 보수당이 저런 걸 가지고 지금 말싸움할 때는 아니다. 예,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된다. 예. 네. 그건 제가 볼 때 좀 명분 싸움이라고 보지 않아요. 명분 싸움이다. 기득권이죠, 기득권. 지분이다. 다 같은 말이군요. 기득권을 명분을 포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합을 하려면 이제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새보수당도 마찬가지고 뭘 내려놓을까를 얘기를 해야 하는데 내가 뭘 가져갈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통합하기 어렵고 이번 사실 이제 총선은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 만약 통합이 안 되고 쇄신이 안 되면 결국 민주당이 총선 승리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통합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밥에 그 나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통합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쇄신이라고 해요. 인적 쇄신. 그러면 김영호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부닥다리를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쓸어버리고 안 쓸어버리고 떠나서 얼마나 쇄신을 하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어떤 쇄신의 정도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적으로 아무리 아스팔트에서 시위를 하고 그러지만 지지 안 올라가잖아요. 결국은 그 전에 국정농단했지 박근혜 탄핵과 관련한 사람들이 다 남아 있고요. 또 그에 관련해서 상당히 어떤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유한국당의 이미지에 굉장히 먹칠을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통합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갈이하고 인적 쇄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 측면에서 여당과 정말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물들을 공천을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총선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런데 통합 자체를 하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겠지만 통합도 어떤 보여주시기 통합을 해서는 별다른 총선에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이 정치 인식과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사실은 대단히 높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 그러니까 이 보여주기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총선 알림 두 번째 알림입니다. 함께 보시죠. 안철수 전 대표가 19일에 귀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은 바이러스 팔자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19일에 귀국하는 안철수 전 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의 저서 중의 내용인데 의사로서 살아있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잡다가 지금은 낡은 정치 바이러스를 잡고 있다. 난 바이러스 잡는 팔짱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잡아야 잡는 거죠. 정직하고 깨끗해도 정치적으로 성과 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 한 명 없던 마크롱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으로 뽑은 프랑스에서 국민들의 힘을 목격했다. 새로운 선택을 할 때만이 문제가 해결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본인의 저서, 출간 예정인 저서에 나온 내용이니까 아마 돌아와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수경 교수님,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냉정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눈앞에 있다는 거죠. 본인의 연이은 정치 실패, 본인의 대선 실패, 본인의 서울시장 실패, 그리고 본인을 주축으로 치렀던, 안철수 전 대표를 주축으로 치렀던 이른바 지방선거에서의 패배. 이 세 번의 패배, 너무 많은 패배라는 거죠. 그 안철수 대표가 맨 처음에 정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그 신선감이 엄청 났었죠. 정말 이제 낡은 정치를 다
이제 혁파하고 뭔가 새로운 인물이 새 판을 짜리라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 낡은 정치를 바꾸겠다는 슬로건 자체가 약간 낡아져 버리는 오히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매번 안철수야 뭐 이런 느낌. 똑같은 컨셉으로 낡은 정치를 잡겠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중요한 굵직굵직한 선거에서 다 패배를 했고 그래서 과연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이제 귀국을 해서 얼마나 반향을 일으킬지 그 정치라는 게 결국 조직이 탄탄해야 되고 지지자들과 추종자들 그리고 그 같이 일을 해줄 사람들이 탄탄해야 되는 건데 기존에 있던 그런 자기의 정치적 자본을 점점 까먹기만 하고 뭔가 정말 새로운 것을 과연 정말 보여줄까? 계속 슬로건만 있는 정치 아닌가? 이런 좀 회의감이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정말 뭔가 그전과는 다른 것들을 갖고 나오지 않는다면 또 나왔구나,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좀 회의감이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아니, 장성철 소장님,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평가가 여러 평가로 나뉘는데 좋게 보시는 분들, 지지하시는 분들은 아유 민주당도 싫고 아유 나 한국당도 안 찍어. 골프 치러 갈래. 이게 아니라 양당이 싫으니까 좀 그 중간에서 새로운 정치 해봐라 라고 표를 주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분들은 결국 안철수 전 대표가 말이 좋아서 중도신당이라고 하지만 제3지대라고 하지만 결국은 어느 한쪽 정당의 표를 결국은 갉아먹으려고 나눠먹으려고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게 이제 동전의 양면이죠. 예. 어떻게 좋게 볼 것이냐, 나쁘게 볼 것이냐인데, 결국에는 이제 19일 이후에 안철수 대표가 귀국하는 순간, 어쨌든 보수 우파 중도 대통합의 핵심 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분이 돌아오시면 보수 우파 쪽의 통합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왔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네. 저분이 마크롱 얘기를 하고, 예. 마라톤을 했잖아요. 예.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거요? 마라톤 혼자 하고 혼자 이겨내는 겁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의석 없이 혼자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통합이라든지 하나의 진영에 몸담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대선 때까지 혼자 독자 세력을 구축해서 홀로 서게 하겠다. 이렇게 그 마음이 읽혀집니다. 생각이 지금 바뀌었군요. 바뀌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총선 알림 세 번째 알림입니다. 오늘 좀 재밌는 알림이 세 번째에 들어와 있는데요. 예비 후보 등록된 숫자를 저희가 세봤는데 허경영 씨가 세운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지금 예비 후보 수로는 제 1등을 달리고 있다고요. 허경영 당이 1등이다. 예비 후보 많이 배출했군요. 예비 후보 등록 1위를 달리고 있는 허경영 당. 어제 저희들이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21대 총선 예비 후보가 총 1,550명 정도 등록이 됐는데 그중에서 자유한국당은 366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73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허경영 씨가 세운 아니면 제가 저 마크 때문에 웃었습니다. 저 마크가 이제 허경영 대표가 공중부양한다는 이 제스처거든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616명으로 지금 가장 많은 예비후보 등록 수를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허경영 대표가 지난 9일에 본인의 당으로 입후보하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학력이 높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가혁명당 입후보자들 학력 높습니다. 또 하나 내한테서 한 3년 교육을 받았어요. 아주 전문가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런 정치인들하고 좀 달라요. 어떤 후보가 그 지역에 나갔던 그 자는 허경영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그럼 허경영이가 국회로 들어가 안 들어가요? 내 따라다녀 공중부양을 보여줄 거 아니야. 김영주 의원님, 이거 의외인데요. 지금 총선 예비후보 1위가 지금 국가혁명배당금당이에요? 네. 저 발차기당이나 공중부양당이라고 했으면 훨씬 더 인기가 있었을 텐데. 네.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그 좌파 정당 같은 공산주의당 같은 느낌까지 듭니다. 옛날에 토지 분배당 그런 게 러시아에서 있었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해찬 대표가 나오지 않으시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 예비 후보자들이 33명이래요. 예. 그 중에 22명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이에요. 세종시 그 한 지역구에서 예. 이해찬 대표 지역구에서. 예. 이제 그런 정도이고, 최소한 그 공적인 정당에서는
공천의 기준이라든지 예컨대 음주운전 3번 하면 안 된다, 기소되면 안 된다, 뭐 성폭력 전과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건데 대체로 지금 보니까 그러한 필터링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남발하고 있다라는 느낌. 아니 세종에만 저 허경영 국가경면 배당금당 예비 후보가 22명이면 그 경선 어떻게 합니까? 그 경선 비용은 굉장히 n분의 1로 나누기 때문에 적어지겠죠. 예, n분의 1로 나누니까. 근데 그것하고 뭐 2차 하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이 사실은 우리가 전혀 몰랐던 일들이 저렇게 생기는 것이고 그동안에 누군가 어쨌든 허경영 씨가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꾸려왔다는 것이고 제가 굉장히 궁금하게 하는 것은 저 돈을 누가 대지? 누가 대지?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자제에 대한 홍보가 작년 3월부터 1년 내는 도는 동안 저 준비를 해왔을 거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로 비례대표 한두 명이라도 낼 수 있는 정당의 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예. 허경영 혼자는 국회의원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거기 보니까 예비 후보 중에 전과자들도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성폭행 전과자도 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직 검증을 안 해봐서 언론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다른 당하고는 좀 약간 특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경영 씨가 아까 인터뷰 내용에 보면 그 내용 보면 동영상에 보면 자기는 3년 동안 교육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비 후보한테. 그렇죠. 예. 어느 당에 그 3년 교육하는 당이 있어요? 없죠. 그 교육을 정말 잘만 하면 그게 뭐 어떤 정도의 교육을 잘하면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 나가면 정말 잘할 거예요. 근데 이제 교육의 질과 양인과 이것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3년 교육받을 때면 허경영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유권자들이 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 앵커님 혹시 허경영 저분 만나보셨어요? 저 만나봤어요. 인터뷰해봤어요. 아, 그러세요? 예. 저도 이제 만나봤는데 네. 만나보고 제가 정책센터를 하다 보니까 저기에 관계된 관계자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거기를 오라는 거예요. 그 교육하는데. 예. 그래서 한번 호기심 차원에 한번 가봤는데. 가봤어요? 저 교육하는 데를? 열기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하는 분들이 다 처음 수강료를 냅니다. 예. 그래가지고 십실반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종교 집회 같은 그런 모습을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허경영이라는 개인적인 저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분들은 예. 모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판단을 저분들이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제가 살짝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 자칫하면은 뭐 오해하신 분도 있겠어요. 김무성 보좌관 출신 장성철 소장 허경영당 예비 후보 교육받으러 가 이렇게 오해될 수 있겠는데 직접 한번 가보셨다니까 상당히 흥미롭군요. 네. 자, 도울직구쇼 총선 알림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채널A 김진의 도울직구쇼 유튜브 채널이 별도로 독립을 했습니다. 요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거 뭐 검색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검색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직 좀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10,000명 정도 지금 모셨는데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도울직구쇼 시청하고 계신 수많은 분들께서는 이렇게 주소를 치시면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com 이거 빗금 채널A 김진의 도울직구쇼 요즘 한글로 쳐도 된다라고 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하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프 4인방에 선정됐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역 직업 군인이 휴가를 갔다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이 돼서 돌아온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플 주인공은 김건모 씨입니다. 세 번째는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네 번째는 호주의 산불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 원뱃이라고 아주 귀여운 친구 있습니다. 그 원뱃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재밌는 소식 하나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전해드리죠. 현역 직업 군인이 휴가를 갔다가 이런 일도 있군요.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이 돼서 돌아오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어요. 군 당국은 굉장히 당황해하는 분위기. 전역을 검토했지만 이 군인은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겠다고 밝혀서 군의 고심이 지금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이 A하사가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걸 파악한 건 지난해 7월. A하사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실제 나의 남성과 내 아내의 성 정체성이 다르다. 성별 불일치 진단을 받은 후 수차례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결국 A하사는
지난해 11월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오겠다며 19일짜리 휴가를 신청한 뒤 태국을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휴가를 낼 당시 군은 수술 후엔 복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미리 알렸지만 A 하사는 수술을 강행. 여성이 되어 돌아온 A 하사는 여군으로 만기 전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 보통 정체성 혼란을 겪은 이들은 성주체성 장애로 분류, 입영 대상에서 제외해 왔지만 입대 후에 이렇게 성전환한 사람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역이 불가피하다라는 군과 계속 복무를 해야 한다라는 인권단체의 찬반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 A 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할 경우 숙소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는데 A 하사의 전역 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창군 이래 첫 트랜스젠더 여군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사실은 상당히 뭐 사회적인 문제, 가치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까지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인데 일단은 뭐 법조인들 오늘 많이 나와 계셨으니까 몇 분 의견 들어볼게요. 이수희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저도 국방부를 오랫동안 출입했지만 국방부 출입하면서 수많은 뭐 이야기를 취재받지만 처음 듣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예, 현재 트랜스젠더가 아마 입대를 신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지금 이건 남자 전차 조종수로 군 복무를 하시던 분이 지금 그 성이 바뀐 상황인데 저는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게 계속 그 복무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합의가 될 수 있나? 저는 그런 데서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법조인 입장에서 예측을 한다면 그 조기 전역 처분을 내릴 것 같고 조기 전역. 거기에 대해서 이 그 군인이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저는 사법부의 뜨거운 감자가 넘어갈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는 아마 사법부에서도 이런 사회적 합의 부분을 좀 중요한 판단 그 기준으로 삼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제 법조인은 아니지만 그 정말 고민해야 될 게 왔다. 고민할 게 왔다. 예. 그 뭐 외국 뭐 유럽이나 뭐 미국도 이런 성전환 수술한 받은 자들을 어떻게 군대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규정들을 만들고 이제 선진적으로 해왔죠. 우리나라도 이제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남성, 여성 생물학적으로 정의되는 성별에 따라서 군대 입대를 했지만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고 성 정체성도 너무나 다변화되고 있어요. 뭐 거기에는 뭐 동성애자도 있을 수 있고 성전환자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이 당연히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물론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가 남자였어요. 그리고 전차 조종수였단 말이죠. 이 몸이 여자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조종을 못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규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여군으로 뭐 넣어줄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규정들을 바꿔가면서 이것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복무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김관삼 변호사님.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트랜스젠더 여군은 곧 탄생할 거라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규정 자체가 그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군에 입대를 할 때는 지금 남자 군인 걸 전제로 해서 입대를 한 거고. 그렇죠. 아마 테스트를 할지 시험도 남자 군인 전제로 본 거잖아요. 근데 바로 성전환 때 거기서 여자군인지는 또 적합도를 봐야 하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는 일단 전역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여자군인으로서 다시 신청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받아줄 건지 안 받을 건지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일단은 이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사실 법원에서도 성전환 그러니까 호적에 남자에서 여자에서 남자로 변경하는 걸 어떤 경우는 허용을 하고 어떤 경우는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경했을 때 엄청 그 주위에 뭐 사회적인 영향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는 허용을 않고 일반적으로 그런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허용을 합니다. 그럼 일단 호적 정정 신청을 해야죠. 그래서 여자로 됐는데 그러면 사실은 법적으로 완전히 여자예요. 그런데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 가지고 만약에 여군인으로서 뽑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걸면 그건 승소할 수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이제 뭐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 복무와는 별개의 문제로 지금 이분이 전차 조종수로서 본인의 주특기 그리고 본인이 소속된 대대, 본인이 소속된 뭐 내무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번도 있고 본인의 어떤 그 내무반 안에서의 어떤 하사긴 하지만 직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단순히 그냥 여군에서 근무한다 뭐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계속 근무하던 뭐 숙소 문제도 있고 조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할 수가 있느냐의 문제도 행정적인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성소수자 이 호적 특히나 트랜스젠더 그 호적 정정할 때 좀 관여해서 이 부분을 보면 우리 법원은 그러니까 외부 성기까지 다 수술을 해서 누가 봐도 이제 여성이 된 경우, 남성이 된 경우에는 그 이 주민번호를 1번이었어. 남자일 땐 1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2번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그 하리수 사건 같은 거예요. 그렇게 바꾸는 거를 인정을 해줘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걸로 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꿨을 땐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큰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또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을 했을 때 남성 커뮤니티 쪽에서는 반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좀 다양한 그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만히 됐을 때 이 사안의 경우 뭐라고 딱 이렇게 무자르든 말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악플입니다. 김건모 씨 만나러 가보시죠. 김건모가 경찰 조사에서 받은 내용들이 오늘 새롭게 알려지고 있는 건데 가수 김건모 씨가 성폭행 의혹 당일 해당 술집에 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술 마시는 내내 매니저와 함께 있었다며 여성과의 성폭행 의혹은 없다라고 관련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당일 결제한 150만 원 카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업소에서 여성 도우미와 그렇게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술을 마시려면 이보다 훨씬 더 비용이 비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 주장 중에 김건모가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성폭행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건모 씨가 술집에 오기 직전 들렸던 장소에서 녹화된 CCTV를 증거로 제출하며 자 보라, 그때 나는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피해 주장 여성이 성폭행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고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지 않았다며 제출한 CCTV 역시 해당 술집에서 찍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를 입증하기엔 부족하다라는 입장이에요. 또 김건모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인지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어서 추가 소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 김영주 의원님. 일단은 김건모 씨가 경찰 소환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불러라 다 나가겠다 자신 있어 하는 입장이에요. 지금 표정으로 보면 좀 자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주관적인 거니까요. 그럼요. 수사하고는 별 관계없이 느껴지고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배트맨 티셔츠만 하더라도 그 사건 이후에 제작됐다는 것하고 본인이 낸 제출을 한 것이 그 업소에서 찍힌 CCTV가 아니라는 측면이 우리가 다시 한번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실제로 보면은 이제 150만 원이란 돈을 얼마나 더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거는 어떤 술집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수사해야 될 지점이 아니냐 봅니다. 그러나 어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보여지는 그냥 주관적인 태도로서는 상당히 많은 쟁론을 해볼 만한 그런 분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검사셨잖아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여성은 그거를 기억해냈어요. 근데 김건모가 제출하면은 술집에 가기 직전인데 봐라. 배트맨 티셔츠를 안 입고 있었다라고 일종의 반박을 한 거잖아요. 티셔츠가 중요한 그게 될 수 있습니까? 될 수는 있죠. 될 수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것은 어느 몇 가지에서 이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분명히 그 당시에 김건모 씨가 배트맨 티셔츠 입은 것이 내 기억상 확실하다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했느냐, 아니면 그 당시에 배트맨 티셔츠를 입었던 걸로 내가 생각이 되는데 이 정도 얘기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아마 지금 제가 이제 그 전에 아마 김건모 씨 측에서 거기에 아예 간 적이 없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들었었는데 다시 지금 카드 결제 내역이 그날 있었다는 거죠. 그럼 분명하게 그날은 그 장소에 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장소에 가서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자를 이제 만났냐 만나지 않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공방이겠군요. 네, 그런데 일단 제가 수사관이라면 카드 결제 시간을 볼 것 같아요. 시간? 그렇죠. 그래서 그 여자가 주장하는 시간과 카드 결제 시간이면 들어가서 그 시간대가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CCTV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 CCTV에 보면 배트맨 티셔츠를 안 입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유흥주점에 가기 직전에 찍었다고 하는데 찍혀 있는 거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인터벌이 얼마나 있냐, 간격이 얼마나 있냐. 아, 그렇군요. 직전에 티켓 타서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좀 텀이 있다면 뭐 그때 배트맨으로 갈아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들렸다 갈 수도 있고요. 집에 들렸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유리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인데 피해자가 그 당시에 만약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냥 혼인자 그냥 이걸 삼키는 게 아니고 주위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다. 그래서 카톡으로 대화를 나눴다랄지 아니면 주위에서 표정이 안 좋았다랄지 그런 어떤 보강경이 나오면 김건모 측이 굉장히 불리한 것이고 그런 것이 없고 단지 진술만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김건모 씨한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예. 항상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연예인들의 어떤 문란한 사생활, 물론 성폭행은 또 이제 사법적 처리를 받아야 되는 문제지만 문란한 사생활 문제가 이제 이 건 말고도 여러 번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연예인은 그냥 광대다,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엄정한 잣대로 이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체들도 사실 장사꾼이지만 요즘 사회적 책임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사회거든요.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또 광고에 나오잖아요. 일반인들은 이 연예인 아까 광고 장면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특정 연예인이 광고를 하기 때문에 믿고 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사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광대이기 때문에 그냥 뭐 좀 너무 그렇게 엄정하게 보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좀 반대하고요.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뉴스 속보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이른바 KT의 딸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돼서 수사를 받아왔잖아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국감 증인 채택 무마 대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핵심 증인 서열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거 사실은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재판 결과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른바 여권에서 김성태 의원을 향해서 국감의 증인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이제 KT 어떻게 보면 약간 공기업이긴 하지만 KT의 딸을 부정 취업하는 것에 김성태 의원이 연루되어 있는 건 아니냐라고 공세를 해오던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법원은 1심에서 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라는 좀 주목할 만한 뉴스 결과 속도가 좀 들어와 있어요. 물론 뭐 1심에서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심, 3심도 뭐 가봐야겠지만은 일단은 1심 결과가 이렇다는 것 뉴스 속보 전해드리면서 세 번째, 네 번째 앞을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어제 외신 간담회에서 북한 개발 관광 등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협력 방안에 대한 이른바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14일 남북 협력 구상을 밝힌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후 이틀 만에 한미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한 메시지를 낸 건데 해리스 대사는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한미가 서로 긴밀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북한 관련 계획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부과 대상이 어디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문맥상 북한 관광에 나서는 한국인 중 일부가 미국의 제재 대상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서 사실상 파장이 좀 커지고 있어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주의가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그 낙관론을 실행에 옮길 때는 미국과 반드시 협의해야 된다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대사가 주재국 지도자를 직접 거론하며 자국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해리스 대사는 한국이 주권 국가라는 점을 들며 미국이 한국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위치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지만 현 정부가 남북 협력 사업에 속도를 올리는 것을 두고 한미 간에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개월간 계속된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호주.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호주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코알라 캥거루와 함께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인 웜뱃, 이 친구예요. 우리가 코알라 캥거루는 많이 알았지만 웜뱃은 좀 생소해요. 큰 다람쥐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청 큰 다람쥐예요. 지난 12일 영국의 한 온라인 매체는 이 땅속에 깊은 굴을 짓고 사는 습성을 가진 웜뱃이 동물들과 함께 자기 굴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웜뱃이 위험에 처한 동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끄는 이른바 선한 양치기 행동을 보인다라며 산불이 발생했을 때
다양한 동물들이 원뱃 굴에 숨어서 죽음을 피했다. 코알라도 원뱃 따라서 굴 들어가고 뭐 캥거루 새끼도 원뱃 따라서 굴 들어가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특성이 알려지자 이번 산불에서도 원뱃이 많은 동물들의 희생을 막은 것 아니냐라는 희망적인 추측과 함께 원뱃을 칭찬하는 글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번 산불 현장에서 원뱃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구했는지는 아직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호주의 한 미디어는 야생동물이 희생되는 것을 보며 황폐해진 마음이 슈퍼 히어로 이야기를 만들었다라고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호주인들 역시 희망을 갖게 해준 것만으로 이 원뱃에게 고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드디어 산불을 식혀줄 장대비가 내리는 중이라고요. 아우, 정말로 반가운 비소식입니다. 부디 다른 피해 없이 산불도 완전하게 진압하고 원뱃 굴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좀 살아서 나오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어느덧 주말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예고 드리는데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채널이 독립했으니까 이렇게 한글로 우리말 좋은 말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A 빼고는 다 한글입니다. 라고 치시면 저희 채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와 속 시원한 돌직구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